돈도 권위도 없잖아. 이제 남편이 아니라 짐이야. 정년 퇴직 후 돌아온 건 잔소리와 무시뿐이었죠. 결국 그녀가 내민 건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도장을 찍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숨이 아니라 미소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미소 뒤로 아내의 세상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금빛 행운이 꼭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늦가을 어느 날 오후 한상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로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졌습니다. 65살. 퇴직한 지 2주째였죠. 40년을 다닌 회사를 떠난 후 상구는 처음으로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흐른다는 걸 느꼈어요. 거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격리부장으로서 숫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던 그 시간들. 이제는 그저 기억 속 풍경일 뿐이었어요. 상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40년을 일했는데 이제 자신은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할 일도 없었어요. 텅 빈 느낌이었죠.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상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은 화려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평소보다 진한 화장이 되어 있었죠. 어디 갔다 와? 상구가 조용히 물었어요. 혜진은 현관에서 하이힐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당신은 오늘도 집에만 있었네요? 목소리에 차가움이 묻어 있었어요. 상구는 그 톤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죠. 상구는 혜진이 요즘 자주 외출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친구 만난다며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 38년 동안 혜진은 수수한 옷차림을 선호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달랐어요. 그리고 핸드폰이었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자주 미소를 지었어요. 상구가 말을 걸면 화면을 황급히 감추곤 했죠. 상구는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어요. 상구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6살 예은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뛰어들어왔죠. 우리 예은이 왔구나. 상구는 손을 벌렸어요. 예은이는 할아버지 품에 폴짝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랑 나랑 엄마도 그렸어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보여줄래? 예은이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죠. 커다란 집 앞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은이, 그리고 엄마 지연이었어요. 와, 우리 예은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상구는 예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상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예은아, 엄마 어디 갔어? 엄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녁에 와요. 예은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딸 지연은 공인회계사였어요. 38살에 이혼을 하고 예은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온 지 2년째였죠. 전 남편의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상구는 딸과 손녀를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죠. 적어도 이 집에는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텃밭 가요. 상추 봐요. 예은이가 상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상구는 예은이를 따라 베란다로 나갔어요. 작은 베란다 한쪽에 상구가 가꾸는 텃밭이 있었죠. 상추며 깻잎, 고추가 작은 화분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상추가 이만큼 컸어요.
예은이는 작은 손으로 상추 잎을 가리켰어요. 상구는 무릎을 꿇고 예은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러게, 우리 예은이가 물 준 덕분이야. 할아버지, 이거 따도 돼요? 그럼 우리 저녁에 먹자. 예은이는 조심스럽게 상추 잎을 땄습니다. 상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퇴직 후 이 작은 텃밭이 상구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는 걸 지켜보는 일. 그게 지금 상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안방에서 혜진이 나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혜진은 거실을 지나치며 상구를 힐끗 보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죠. 당신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나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상구는 베란다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죠. 혜진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구는 예은이와 함께 상추를 몇 장 더 땄어요. 저녁 6시쯤 지연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예은이가 달려갔어요. 엄마, 우리 예은이 오늘 유치원 재미있었어? 지연은 딸을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서며 아버지를 봤죠.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제가 준비할게요. 아버지는 예은이랑 놀아주세요.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때 안방에서 혜진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화려한 옷차림이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목걸이까지 했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 저녁 먹어. 늦을 거야. 또요? 요즘 자주 나가시는데. 지연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혜진은 지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죠. 왜? 내가 나가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끼리 먹어. 혜진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구두를 신으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얼굴에 미소를 띄었죠. 상구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미소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죠. 지연은 부엌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요즘 너무 달랐어요. 잦은 외출,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아버지를 대하는 차가운 태도. 지연은 불안함을 느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구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응, 괜찮아.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상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지연은 더 묻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예은이의 목소리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상구는 고개를 돌려 손녀를 봤어요. 그래, 우리 예은이 배고프구나. 지연아,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예은이랑 있어주세요. 지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재료가 넉넉히 있었어요. 아버지가 장을 본 거였죠. 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상구는 예은이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예은이는 레고 블록을 꺼내 집을 만들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여기 사람 놓을까요? 그래, 여기 놓으면 예쁘겠다. 두 사람은 함께 블록을 쌓았습니다. 상구는 손녀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평생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 가족이었죠. 이 작은 손녀와 열심히 사는 딸과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는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퇴직한 후로 혜진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상구는 2주 동안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회사를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아내의 표정을 자세히 볼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혜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녁 7시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지연이 만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예은이와 상구가 딴 상추였어요. 할아버지, 이거 우리가 딴 거예요. 예은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지연이 웃으며 상추를 집었어요. 정말? 우리 예은이 대단한데? 아버지랑 농사꾼 다 됐네. 응. 할아버지가 물 주는 거 가르쳐 줬어요. 세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빈자리가 눈에 띄었지만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아버지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드렸죠. 아버지, 많이 드세요. 고마워, 지연아. 상구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평생 밖에서 일하느라 집밥을 제대로 못 먹었었죠. 이제는 매일 집에 있지만 아내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식사 후 지연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상구는 예은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었어요. 예은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책장을 넘겼죠. 할아버지, 이 토끼 귀여워요. 그러게 정말 귀엽네. 상구는 책을 읽어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퇴직이나 아내 생각은 잠시 잊을 수 있었죠. 밤 9시가 넘어서야 혜진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구는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었죠. 혜진은 들어오자마자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인사도 없었어요. 상구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통장 몇 건이 보였습니다. 상구는 통장을 꺼내 확인했죠. 퇴직금 2억 5천만 원, 그리고 평생 모은 저축 8천만 원, 합쳐서 3억 3천만 원이었어요. 상구는 이 돈을 어떻게 지킬지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지연과 상의해서 대부분을 지연 명의로 옮겨둔 상태였죠.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 전 상구는 집을 지연 명의로 바꿔두었습니다. 딸이 이혼하면서 돌아왔을 때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죠. 그게 지금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구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혜진의 차가움이 단순한 권태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상구는 아내가 핸드폰을 보며 짓던 그 미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으니까요. 상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구는 침착했어요. 평생 숫자를 다루며 배운 게 있었죠.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 상구는 서재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요즘 상구는 안방이 아닌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혜진이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못 자겠다고 한 후부터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5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였어요. 하지만 상구가 예상한 것과는 너무 다른 방식이었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상구는 여전히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보고, 오전에는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예은이와 놀아주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혜진의 외출은 더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나흘은 나갔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얼굴에는 묘한 상기감이 있었죠. 상구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요. 회계사로서 숫자에 민감한 지연은 집안 지출도 눈여겨보고 있었죠. 어머니가 요즘 명품 가게 영수증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녁 7시,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연이 끓인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예은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맛있어요. 예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구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연도 딸을 보며 흐뭇해했죠. 하지만 혜진은 달랐습니다. 찌개를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상구를 쳐다봤죠. 당신. 혜진의 목소리가 식탁에 울렸습니다. 상구는 고개를 들었어요. 왜? 퇴직하고 나니까 집에서 쓸모없이 빈둥거리기만 하네요. 순간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 수저를 든 채 멈췄어요. 예은이도 밥을 먹다 말고 할머니를 쳐다봤죠. 상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혜진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혜진은 계속했죠. 친구들 만나면 남편들은 다 뭐라도 한다던데요.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가고.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해요? 텃밭이나 만지작거리고. 혜진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상구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안경 너머 그의 눈이 혜진을 바라봤죠. 상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 9시에 돌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기 일쑤였죠. 가족과 보낸 시간보다 회사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지연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은 딸을 쳐다봤죠. 왜? 사실이잖아. 너 아버지 퇴직하고 나서 뭐 한 게 있어? 아버지가 얼마나? 지연이 말을 이었지만 혜진은 손을 저으며 가로막았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너가 뭘 알아? 너희 아버지랑 사는 건 나야.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예은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하지만 지연은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 위해 40년을 일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퇴직하신 지 겨우 한 달도 안 됐는데 쉬시는 게 잘못이에요? 혜진이 찌개 그릇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잖아. 퇴직금 받았으면 이제 뭐라도 해야지. 집에서 빈둥거리면 뭐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지연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일어섰어요. 혜진도 지지 않고 일어났죠.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난 사실대로 말한 거야. 할아버지. 예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상구는 예은이를 봤죠.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됐다. 상구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지연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됐어. 예은이 놀라잖아. 상구는 예은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예은이, 할아버지 먼저 들어갈게. 예은이는 엄마랑 맛있게 먹어. 할아버지. 예은이가 울먹이며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상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할아버지 괜찮아. 상구는 식탁을 떠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어요. 고함도 항변도 없었죠. 식탁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앉아 식사를 계속했어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죠.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혜진은 대답 대신 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사실인데 뭐. 너희 아버지가 화내지도 않잖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혜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죠. 지연은 예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이미 울고 있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할아버지는 강한 분이야. 지연은 딸을 달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 방문 앞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혼자 있고 싶으실 거였죠. 작은 방 안 상구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은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죠. 40년을 일한 게 이런 소리 듣자고였나? 상구의 머릿속에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쓸모없다고, 빈둥거린다고. 혜진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상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5세 회사에 들어갔죠. 말단 사원이었어요.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승진하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죠. 혜진과 결혼한 건 28살 때였어요. 혜진은 23살이었죠. 예쁘고 활발한 여자였습니다. 결혼식 날 혜진은 상구에게 말했어요. 당신만 믿을게요. 상구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혼자 벌어서 아내와 딸을 먹여 살렸죠. 집도 장만했고 지연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승진도 했어요.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마지막엔 격리부장까지 올라갔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야근과 주말 근무, 회식과 접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늘 부족했어요. 하지만 상구는 그게 남편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것,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게 자신이 할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났어요.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죠. 혜진의 눈에는 상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어요. 서러웠죠.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상구는 고함치지 않았어요. 항변하지도 않았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침묵으로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상구는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들어 있었죠. 1년 전에 지연 명의로 옮겨둔 돈 3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상구는 그때 이미 느꼈었어요. 혜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퇴직이 가까워지자 혜진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잘했어. 상구는 생각했습니다. 지연에게 물려준 건 잘한 일이었어요. 적어도 딸과 손녀는 안전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상구는 불을 끄고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연이 예은이를 재우고 있었어요. 아이는 할아버지 걱정에 쉽게 잠들지 못했죠. 엄마,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할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야. 우리 예은이는 자야지. 할아버지한테 내일 그림 그려드릴래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 정말 좋아하시겠다. 예은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은 딸을 재우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거실에 서서 아버지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불을 끄셨죠. 지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평생 함께 산 남편에게 저럴 수 있을까요? 어머니한테 뭔가 있어.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잦은 외출, 화려한 옷차림,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지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열었죠. 어머니 행적조사 필요. 타이핑을 마친 지연은 안방 쪽을 쳐다봤습니다. 문 안에서 혜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응, 나도 보고 싶어. 내일 봐.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지연은 등골이 오싹했죠. 저건 아버지에게 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알아내야 해.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며 생각에 잠겼어요. 상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혜진의 마음은 이미 자신에게서 떠난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은 어머니의 비밀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죠. 혜진은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내일 만날 사람을 생각하며 설레고 있었죠. 남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상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쓸모없다.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사람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상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침착해졌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을 직시하기로 했어요. 혜진이 변했습니다. 이혼을 원할지도 몰랐죠. 상구는 그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는 이미 되어 있어. 상구는 1년 전에 옮겨둔 자산을 떠올렸습니다. 집도 돈도 지연 명의였어요. 혜진이 무엇을 요구하든 상구에게는 이미 대비책이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그 세월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슬펐죠. 상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요? 혜진은 또 어떤 말을 할까요? 상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상구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연은 아버지 방문 앞을 서성이다가 결심한 듯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뭔가 있어. 반드시 알아내야 해. 혜진은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화면에는 진수 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혜진의 그 말 이후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어요. 딸은 어머니를 예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죠. 혜진이 외출할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체크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모습, 옷차림, 화장하는 시간까지.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오후 2시쯤 예은이는 유치원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지연이 데려다주고 돌아왔죠. 집에는 상구와 혜진만 있었어요. 상구는 베란다에서 텃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상추가 시들기 시작했어요. 상구는 조심스럽게 마른 잎을 떼어냈죠. 거실에서 혜진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구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혜진이 베란다 문 앞에 섰죠. 당신 잠깐 나와봐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손에 묻은 흙을 털고 거실로 들어갔죠. 혜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구는 그 봉투를 봤죠. 뭔데? 상구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봉투를 상구 쪽으로 밀었어요. 열어봐요. 상구는 천천히 봉투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서류를 꺼냈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상구의 손이 멈췄어요. 이혼 협의서. 상구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혜진을 쳐다봤죠. 혜진은 팔짱을 끼고 상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상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혜진이 대답했죠. 보면 알잖아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상구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게 적혀 있었죠.
혜진은 집과 퇴직금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왜? 상구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긴 왜예요?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뭐 어때서요? 이제 당신은 퇴직했고 집에서 할 일도 없잖아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요. 혜진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감정이 없었죠. 상구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 있어? 상구의 질문에 혜진이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금방 태연해졌죠. 그게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 관계는 끝났잖아요. 대답해. 상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상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요. 있어요. 나를 여자로 대해주는 사람이요. 혜진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상구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죠. 누군데?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혜진은 가방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구 앞에 내밀었어요. 서명해요. 조용히 끝내요. 재산은 반반 나누면 돼요. 상구는 볼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혜진을 바라볼 뿐이었죠. 지연이는 알아? 아직 모를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큰 애잖아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이 황급히 서류를 집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지연은 이미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죠. 아버지, 예은이가. 지연의 말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본 거예요. 지연은 천천히 다가왔죠. 이게 뭐예요? 지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이혼 협의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 일어섰어요. 지연아, 이건...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류를 휘두르며 혜진에게 다가갔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38년을 함께 사신 분한테. 지연아, 넌 몰라. 어른들 일이야. 혜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뭘 몰라요? 아버지가 평생 우리 가족 위해 일하신 거 몰라요? 어머니가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데요? 그래, 너 아버지 덕분이지. 하지만 이제 끝났어.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고. 혜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너 아버지랑 이혼할 거야. 재산은 반반 나눌 거고. 지연이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재산 분할 항목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집까지요? 이 집이 누구 명의인 줄 아세요? 혜진이 미간을 찌푸렸죠. 물론 너 아버지 명의지. 그러니까 반은 내 거야.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순간 혜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 1년 전에 아버지가 제 명의로 바꿔주셨어요. 증여세도 다 처리했고요. 혜진은 상구를 쳐다봤습니다. 상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당신, 언제 그런 걸? 1년 전. 상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딸한테 주는 건데 뭘 말해? 상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죠. 그럼 퇴직금은요? 그건 내 거예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퇴직금도 대부분 제 명의 계좌로 옮겼어요. 아버지 노후 대비 명목으로요. 합법적으로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들, 나를 속인 거야?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상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속인 게 아니야.
딸한테 물려준 거지. 당신도 동의했잖아. 1년 전에. 그때는 혜진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1년 전 상구가 지연 명의로 집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 혜진도 동의했었어요. 이혼한 딸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자고 상구가 설득했었죠. 혜진은 그때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지연은 서류를 찢었습니다. 2조각, 3조각, 산산이 찢어냈죠. 어머니, 이혼하시려면 하세요. 하지만 아버지 재산은 하나도 못 가져가세요. 이 집도 돈도 다 제 명의예요. 지연아,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다 알아요. 호텔에서 봤어요. 사진도 있어요.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가 뭘 봤다고? 지난주 토요일이요. 시내 호텔 로비에서 남자랑 손잡고 들어가시는 거 봤어요. 사진 볼래요? 지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혜진은 뒤로 물러섰어요. 지연아, 그건 어머니, 이혼하시려면 위자료 없이 하세요. 외도는 어머니가 하신 거니까요. 법적으로 아버지한테 유리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회계사로서 그리고 딸로서 지연은 이미 모든 걸 계산해둔 상태였어요. 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죠.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거실에는 상구와 지연만 남았습니다. 지연은 찢어진 서류를 주워 모았어요. 손이 떨렸죠. 아버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구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고마워, 지연아. 아버지, 괜찮으세요? 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슬펐어요. 괜찮아.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예상하셨어요? 응. 달라지는 걸 느꼈어.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둔 거야. 지연은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65살 아버지의 어깨가 작아 보였어요. 아버지는 잘못 없으세요. 다 어머니가 잘못한 거예요. 상구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연아, 어머니를 너무 미워하지 마.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 됐어. 이제 우리끼리 잘 살면 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예은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엄마. 예은이는 밝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종이들을 봤죠. 이게 뭐예요? 지연이 황급히 종이들을 치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예은아, 재미있었어? 네. 친구랑 인형 놀이 했어요. 예은이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상구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예은이 잘 놀았구나. 할아버지, 배고파요. 그래, 할아버지가 뭐 해줄까? 상구는 예은이를 안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찢어진 서류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안방 쪽을 쳐다봤죠. 안방에서는 혜진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 씨, 일이 좀 꼬였어요. 집도 돈도 다 딸 명의래요. 네, 알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든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야 해.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어요. 혜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상구와 지연, 예은이만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은이는 분위기를 모르고 밝게 떠들었어요. 할아버지, 내일 공원 가요. 그래, 가자. 날씨 좋으면 가자. 상구는 손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쓸쓸해 보였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예은이를 재운 후 지연은 거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어요.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혼하고 싶다면 해줘야지.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잖아. 하지만 지연아, 난 괜찮아. 이미 마음의 준비는 다 했어. 상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플지. 3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다는 게 슬펐죠. 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니가 뭘 하든 아버지는 제가 지킬게요. 상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너가 있어서 아빠는 든든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혜진이 다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진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집도 돈도 없대요. 어떡하죠?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내일 만나요. 혜진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계획이 어긋났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수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혜진은 몰랐습니다. 진수가 자신에게 관심 있는 건 오직 돈뿐이라는 걸. 그리고 진수에게는 이미 다른 여자들이 있다는 걸.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구는 38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어요.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막을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 남자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죠. 혜진은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진수와 함께하는 미래를요. 하지만 그건 환상일 뿐이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이 왔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지연은 결심을 굳혔죠. 어머니가 만나는 남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오후 5시쯤 혜진이 또 외출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었죠.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친구 만나. 또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데요. 내가 나가는 게 그렇게 신경 쓰여? 혜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지켜봤죠. 늦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들 있어. 혜진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문이 닫혔죠. 지연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혜진이 택시를 잡아타는 게 보였어요. 지연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택시 번호를 찍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려고? 급한 일이 있어요. 예은이 좀 봐주세요. 상구는 딸의 표정을 봤어요.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조심해라. 네, 아버지. 지연은 재킷을 걸치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파트 입구에 나가자 마침 택시가 지나갔죠. 지연은 손을 들었습니다. 기사님, 저 앞에 가는 택시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진짜로 따라가라고요? 네, 부탁드려요. 급해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2대의 택시가 저녁 거리를 달렸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앞 택시가 시내 중심가에서 멈췄습니다. 혜진이 내렸어요. 지연의 택시도 조금 떨어진 곳에 섰죠. 여기서 내릴게요. 지연은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혜진을 따라갔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죠. 지연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혜진은 큰 호텔 앞에 섰어요. 지연이 알아보는 곳이었죠.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호텔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혜진을 지켜봤죠.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후 6시쯤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크고 머리는 염색을 했죠. 잘 차려입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혜진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혜진의 허리에 손을 올렸죠. 혜진은 남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지연은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두 사람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찍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죠. 저게 정말 자신의 어머니가 맞나 싶었어요. 3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집에 있는데 다른 남자와 저렇게 웃으며 호텔로 들어가다니.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였죠.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밤 8시쯤 혜진과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둘은 로비 카페에 앉았어요. 지연은 멀찍이 떨어진 소파에서 지켜봤죠. 대화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어요. 남자가 혜진의 손을 잡고 뭔가 말하고 있었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신용카드처럼 보였죠.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카드를 받아 지갑에 넣었어요. 지연은 그 장면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호텔 밖으로 나갔죠. 지연은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남자가 리모컨을 누르자 차의 불이 켜졌습니다. 외제차였어요.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뭔가 이상했죠. 차가 새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번호판도 렌터카 번호판이었습니다. 빌린 차야. 지연은 확신했어요. 저 남자는 부자인 척하고 있는 거였죠. 남자가 혜진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죠. 지연은 차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혹시 이 번호 차량 렌트하신 분 성함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제 남편이 빌린 건데 확인이 필요해서요. 사고가 났거든요. 거짓말이었지만 직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최진수 씨로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이름을 입력했어요. 최진수. 이제 이름을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지연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녀왔어? 네, 아버지. 지연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지연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혜진과 남자가 호텔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 로비로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상구는 사진들을 조용히 봤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다만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이름은 최진수래요. 렌터카 회사에서 확인했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했다, 지연아. 아버지, 괜찮으세요? 상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응, 예상했던 일이야. 예상하셨어요? 어머니가 달라진 지 오래야.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상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플지. 이 사진들 변호사한테 가져가야 해요. 외도 증거니까. 지연이 말했습니다. 상구가 딸을 봤어요. 그래야 할까? 당연하죠. 어머니가 이혼하시려면 하시되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아야 해요.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상구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어머니한테 너무 화내지 마. 아버지, 어떻게 그러세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한 게 뭔데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도. 상구는 말을 멈췄습니다. 혜진도 나름의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면서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던 것, 남편이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았던 것, 외로웠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외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착하세요.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상구는 딸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우리 잘 살면 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은이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였죠. 지연은 일어나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예은이는 자면서도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예은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딸의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죠. 걱정 마, 예은아. 할아버지는 우리가 지킬 거야. 밤 11시쯤 혜진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거실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죠. 혜진은 들어오자마자 지연을 봤습니다. 아직 안 자? 기다렸어요.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혜진은 가방을 소파에 놓으며 물었죠. 왜? 누구 만나고 오셨어요? 그게 너가 알 일이야? 혜진이 짜증을 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최진수 씨요. 맞죠? 순간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따라갔어요? 호텔까지. 사진도 다 찍었고요. 지연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연아, 너 어머니 이혼하시려면 하세요. 하지만 아버지 재산은 한 푼도 못 가져가세요. 이 사진들 변호사한테 다 넘길 거예요. 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 남자 조심하세요. 차도 빌린 거고 명품도 가짜 같던데요. 지연의 말에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진수 씨는 사업하는 분이야. 무슨 사업이요? 중고차 딜러 아니에요? 지연은 이미 인터넷으로 최진수를 검색해 봤어요. 중고차 딜러로 나왔죠. 그것도 평판이 좋지 않은.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수가 자신에게 말한 것과 달랐어요. 사업가라고 했는데. 어머니, 속고 계세요. 저 남자는 어머니 돈이 목적이에요. 닥쳐. 너가 뭘 알아?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지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죠. 혜진은 지연의 시선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지연만 남았습니다. 지연은 작은 방 쪽을 쳐다봤어요. 불이 꺼져 있었죠. 아버지는 이미 주무신 거였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사진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죠. 이 남자가 누구든 정체를 밝혀낼 거야. 지연은 내일 당장 사람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설 탐정이든 뭐든 최진수라는 남자의 모든 걸 알아내야 했어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그 남자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밤은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상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찍어온 사진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혜진이 웃는 모습, 그 웃음은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는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상구는 생각했어요. 38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죠. 지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설탐정 사무소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전화를 걸 곳이었죠. 혜진은 안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딸이 우릴 봤대요.
사진도 찍었대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이혼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혜진은 그 메시지를 보며 안심했어요. 진수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혜진은 몰랐습니다. 진수가 지금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걸. 폭풍의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상구는 여전히 조용히 지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예은이와 놀아주었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지연은 그 사이 최진수를 조사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죠. 조금씩 진수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지만 빚이 많았어요. 그리고 혜진 외에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죠. 혜진은 더 자주 외출했습니다. 일주일에 대여섯 번은 진수를 만났어요. 돌아올 때마다 쇼핑백을 들고 왔죠. 명품 가방, 옷, 구두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일 오전이었어요. 오전 10시쯤 혜진이 또 외출했습니다. 상구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상구는 천천히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혜진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상구는 잠시 멈춰섰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사이에서 영수증 몇 장이 나왔어요. 상구는 영수증을 집어들었죠. 명품 가게 영수증이었습니다. 가방 하나에 300만 원, 구두에 150만 원, 옷에 200만 원, 합쳐서 650만 원이었어요. 상구는 다른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더 많은 영수증이 나왔죠. 지난 2달 동안 혜진이 쓴 돈이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는 신용카드 명세서가 나왔어요. 미납 금액이 800만 원이었죠. 연체 독촉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상구는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혜진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이 모든 걸 샀다는 뜻이었어요. 카드는 가족 카드였죠. 상구 명의로 된 2,300만 원. 상구는 계산했습니다. 2달 동안 2,300만 원을 썼어요. 상구의 한 달 용돈이 50만 원이었는데 상구는 영수증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서랍을 닫고 방을 나왔죠. 거실로 돌아온 상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혜진을 처음 만난 건 40년 전이었어요. 상구가 25, 혜진이 20이었죠.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혜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예쁘고 밝은 여자였죠. 상구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까지 갔었어요. 본선은 못 갔지만요. 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당시 혜진의 꿈은 연예인이 되는 거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고 연예인의 길도 열리지 않았어요. 혜진은 결국 일반 회사에 취직했죠. 둘은 3년을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상구가 28, 혜진이 23이었어요. 결혼 초기는 행복했습니다. 상구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혜진은 집안을 꾸렸죠. 2년 후 지연이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서서히 혜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회사만 가잖아요. 나는 집에서 애만 봐야 하고. 혜진의 불만이 시작된 건 지연이가 3살 때쯤이었어요. 상구는 승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죠.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남편이 주말마다 어디 데려간대요.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혜진은 자주 비교했습니다. 다른 집 남편들과, 다른 집 생활과. 상구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지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혜진은 더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엄마들과 비교되기 싫었던 거죠. 다른 엄마들은 다 명품 가방 들고 와요.
나만 촌스러워 보인다고요. 혜진이 명품을 사달라고 했을 때 상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당시 과장이었던 상구의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사줬죠. 그때부터였습니다. 혜진의 물질 욕구가 점점 커진 게 지연이가 중학교에 다닐 때쯤 혜진은 학원비며 과외비며 모든 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쓰려고 했어요. 친구 딸은 과외 선생님이 3명이래요. 지연이도 더 시켜야 해요. 상구는 야근 수당까지 받아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어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취직을 했어요. 상구는 자랑스러웠죠. 딸이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달랐어요. 이제 지연이도 다 컸는데 우리도 좀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혜진의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여행. 상구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줬어요. 지연이가 결혼하고 2년 만에 이혼해서 돌아왔을 때 혜진은 짜증을 냈습니다. 왜 친정으로 오는 거야? 자기 집에서 살면 되잖아. 상구가 말렸죠. 우리 딸이 힘들 때 어디 가겠어? 당연히 집으로 와야지. 혜진은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그리고 1년 전 상구가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퇴직금 얼마나 나와요? 혜진이 물었어요. 상구가 대답했죠. 2억 5천 정도 될 거야. 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좀 크게 써도 되겠네요. 여행도 가고 집도 새로 꾸미고. 상구는 그때 느꼈습니다. 혜진의 관심사는 오직 돈이라는 걸. 그래서 상구는 결심했어요. 집을 지연 명의로 바꾸기로. 혜진에게 말했죠. 지연이가 이혼했으니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 집을 지연이 명의로 바꾸는 게 어때? 혜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요. 어차피 나중엔 지연이 거 될 거니까. 혜진은 그때 몰랐죠. 그게 나중에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퇴직 후 혜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구를 대하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외출이 잦아졌죠. 상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퇴직금 대부분을 지연 명의로 옮겨 놓았죠. 회상에서 깨어난 상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상구는 혜진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안했죠. 자신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줬다면, 혜진의 꿈을 지지해줬다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오후 2시쯤 지연이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들렀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아직? 제가 해드릴게요. 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와 밥이었죠. 식탁에 앉아 함께 먹으면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탐정한테서 보고 받았어요. 뭐라던데? 최진수라는 사람 빚이 많대요. 2억 원 정도.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동시에 만나고 있대요. 상구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래, 네. 전형적인 로맨스 사기꾼이래요. 중년 여성들 타겟으로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한테 말해야 해요. 속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해도 안 믿을 거야.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어머니도 지금 진수 씨를 믿고 싶어 하는 거야. 상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혜진은 진수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들으려 하지 않을 거였죠. 그럼 어떡해요? 기다려야지. 너의 어머니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지연은 답답했지만 아버지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참 아버지, 어머니 신용카드 명세서 봤어요? 응, 오늘 아침에 800만 원 밀렸더라고요. 제가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카드, 그래야겠지. 상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오후에 카드사에 전화해서 가족 카드를 정지시키기로 했어요. 식사를 마친 지연은 설거지를 하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저녁에 봐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지연이 나간 후 상구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죠. 지연 명의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2억 원이 조금 넘었어요. 퇴직금 대부분과 평생 모은 저축이었죠. 상구는 통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지연이와 예은이 거야. 혜진이 뭐라고 하든 이 돈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딸과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상구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죠.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저녁 6시쯤 혜진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또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거실을 지나치며 상구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상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익숙해졌죠. 저녁 7시 지연이 예은이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예은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상구는 손녀를 안아 올렸죠. 우리 예은이, 오늘 유치원 재미있었어? 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우와, 우리 예은이 대단하네. 상구는 손녀와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지연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고등어 구이와 된장찌개였어요. 어머니, 저녁 드세요. 지연이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난 먹었어. 신경 쓰지 마. 지연은 더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아버지와 예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죠. 아버지, 카드 정지시켰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어머니가 알면 화내실 텐데. 괜찮아. 어차피 그 카드로 쓴 돈은 내가 갚아야 하니까. 상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800만 원의 카드값은 상구 명의로 청구될 거였어요. 식사 후 예은이는 할아버지와 블록놀이를 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안방을 쳐다봤어요. 안방에서는 혜진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진수 씨. 내일 봐. 나도 보고 싶어.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걸 어머니는 왜 모를까요? 곧 알게 될 거야.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진수의 본색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날 밤 상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좋았던 순간도 있었죠. 지연이가 태어났을 때, 첫 월급을 탔을 때, 집을 장만했을 때.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상구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더 나은 남편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상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딸을 훌륭하게 키웠고 집도 마련했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요?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카드가 정지된 걸 알고 화를 냈어요. 지연에게 따졌지만 지연은 단호했죠. 어머니 명의 카드 만드세요. 아버지 명의 카드는 더 이상 못 쓰세요. 혜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도가 낮았죠. 그날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혜진이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새로 뽑은 이혼 협의서였죠. 상구는 베란다에서 텃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식물들이 대부분 시들었어요. 상구는 말라버린 잎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당신,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구는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나와봐요. 상구는 손을 털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죠. 또 이혼 서류야? 상구가 물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거예요. 변호사한테 받아왔어요. 상구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이번 서류에는 재산 분할 요구가 없었습니다. 대신 위자료 3천만 원을 상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위자료? 상구가 물었습니다. 혜진이 대답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변호사가 그러던데요. 맨날 집에 안 들어오고 가족한테 무관심했잖아요. 상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0년을 일한 게 정서적 학대였어? 그렇죠. 나는 혼자 애 키우고 혼자 집안이라고.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된 줄 알았잖아요. 혜진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상구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외도는 당신이 했는데 그건 당신이 나한테 소홀해서 그런 거예요. 혜진은 변명했죠. 상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 이혼은 하자. 하지만 위자료는 없어. 왜요? 당신 잘못도 있잖아요. 내 잘못은 인정해. 하지만 당신 외도는 당신 책임이야. 위자료는 당신이 내가 받아야지. 상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죠. 그럼 위자료 없이 이혼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 재산도 위자료도 없이 깨끗하게 헤어지자.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집도 돈도 지연 명의였어요. 받을 게 없었죠. 그냥 빨리 이혼하고 진수와 새 삶을 시작하는 게 나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서명해요. 혜진이 볼펜을 꺼냈어요. 상구는 볼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장 가져올게. 상구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도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잠시 도장을 바라봤죠. 38년의 결혼 생활이 이 도장 하나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상구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슬프기보다는 해방감이 들었죠. 더 이상 차가운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모욕을 듣지 않아도 됐어요. 상구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상구의 표정을 봤어요. 웃고 있었죠.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왜? 웃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상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냈어요. 인주에 찍고 서류에 꾹 눌렀죠. 찍! 도장이 찍혔습니다. 선명한 붉은색이었어요. 됐어. 상구가 말했습니다. 혜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가져갔어요. 정말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렇게 쉽게 해줄 줄 몰랐네요.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상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억지로 붙잡아봐야 의미 없잖아. 당신이 가고 싶다면 가는 게 맞지. 상구의 말에 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상구가 너무 담담했죠. 그럼 나 나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혜진은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구두를 신으며 뒤를 돌아봤죠. 상구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에게 시선도 주지 않았어요. 혜진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운함? 아니면 허탈함?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어요. 상구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죠. 상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끝났구나. 38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상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김 회장님, 저 한상구입니다. 아, 상구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 주인은 김철수였습니다. 상구의 회사 동기였어요. 1년 전에 퇴직하고 지금은 은퇴자 재능나눔 협동조합 조합장을 맡고 있었죠. 잘 지냅니다. 회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협동조합 일 아직 자리 있나요? 물론이죠. 상구 씨 같은 분이 오시면 정말 좋죠. 회계 기획 담당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럼 다음 주부터 나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환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그냥 이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상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철수도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오시죠. 소개도 시켜드리고 둘러보시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상구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3시. 시간이 넉넉했어요. 상구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점심은 간단히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죠. 오후 2시 반 상구는 집을 나섰습니다. 협동조합 사무실은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어요. 사무실은 작은 빌딩 2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상구 씨, 김철수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68살이었지만 활기차 보였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퇴직하고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어서 오세요. 김철수는 상구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에는 5명 정도가 일하고 있었어요. 모두 50대에서 70대였죠. 여러분, 새로 오신 한상구 씨예요. 대기업에서 격리부장 하셨던 분이에요. 김철수가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한상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구가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이영희입니다. 62살이고 전에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박민수예요. 65살 공무원 출신이에요. 전 최순자고요. 59살이에요. 간호사였어요. 모두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상구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김철수가 협동조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조합은 은퇴하신 분들이 모여서 재능을 나누는 곳이에요. 각자 전문 분야를 살려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상구가 물었습니다. 이영희가 대답했어요. 저는 무료 학습 지도를 해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요. 박민수 씨는 행정 상담을 해주고 최순자 씨는 건강 상담을 하죠. 그렇군요. 상구 씨는 회계랑 재무 기획을 맡아주시면 돼요. 우리 조합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했거든요. 김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시죠. 주 3회 정도만 나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상구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조합원들의 활동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 어르신들을 돕는 모습, 모두 밝게 웃고 있었죠.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상구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사무실을 나온 상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5시쯤이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지연이 놀란 얼굴로 맞아줬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요. 미안. 깜빡했네. 상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표정을 봤어요. 밝았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그래. 아침에 왔다 갔어. 깨끗하게 정리됐어. 상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를 안아줬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상구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협동조합 가입했어. 다음 주부터 나가기로 했지. 정말요? 아버지, 잘하셨어요. 지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기뻤어요. 할아버지, 예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상구는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예은이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네.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할아버지 새로운 일터 구경하러 갔었어. 일터요? 할아버지도 일해요? 그럼 할아버지도 일해야지. 예은이는 고개를 가우뚱했지만 이내 웃으며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저녁 식사는 셋이서 했습니다. 혜진의 빈자리는 이제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가셨을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상구가 대답했어요. 아마 진수 씨한테 갔겠지. 그 사람한테요? 응. 어머니는 이제 자기 선택대로 살 거야. 우리도 우리 길을 가면 돼. 상구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예은이가 좋아하는 만화였어요. 상구는 손녀가 웃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밤 9시 예은이를 재운 후 지연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새로운 시작 같아서 좋아. 어머니한테 섭섭하지 않으세요? 상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섭섭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사람 마음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어. 아버지는 너무 착하세요.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상구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고마워. 너가 아빠 편이 돼줘서. 당연하죠. 전 평생 아버지 편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구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오늘 도장을 찍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슬프지 않았죠. 오히려 기뻤습니다. 38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예은이와 놀아주고 지연이를 돕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상구는 혜진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상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환상이 곧 깨질 거라는 걸. 하지만 그건 혜진의 몫이었어요. 상구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었죠. 상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거리에는 눈이 쌓여 있었죠. 상구는 협동조합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 3회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에 출근했어요.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짰죠. 오랜만에 일다운 일을 하니 보람찼습니다. 조합원들은 상구를 환영했어요. 상구의 경험과 전문성이 조합에 큰 도움이 됐죠. 김철수 회장은 만날 때마다 고마워했습니다. 상구 씨 덕분에 우리 조합이 체계를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상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죠. 집에서는 지연과 예은이와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혜진이 없는 집은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싸움도 없고 차가운 시선도 없었죠. 혜진은 한 달 동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지연이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혜진은 받지 않았죠. 어머니 어디 계실까요? 지연이 걱정했습니다. 상구가 대답했어요. 진수 씨랑 있겠지. 걱정 마. 하지만 상구의 예상과 달리 혜진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진수와 함께 있었어요. 원룸에서 살고 있었죠. 진수가 구해준 곳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행복했어요. 진수는 혜진에게 잘해줬죠. 외식도 자주 하고 선물도 사줬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달라졌어요. 혜진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놀랐어요. 얼마나요? 500만 원만요. 거래처에 급하게 줘야 하는 돈이에요. 일주일 후면 돌려줄게요. 혜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명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줬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 돈은요? 아, 미안해요. 거래처에서 입금이 늦어졌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진수는 웃으며 말했죠. 혜진은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였어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혜진은 진수의 핸드폰이 울리는 걸 들었어요. 진수는 샤워 중이었죠. 혜진은 무심코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미희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여자 이름이었죠. 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진수야, 언제 올 거야? 애기가 아빠 보고 싶대.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애기, 진수에게 아이가 있다고? 혜진은 진수의 핸드폰을 더 살펴봤어요. 카톡을 열어봤죠. 미희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오늘 집에 올 거지? 응, 저녁에 갈게. 애기가 기다려. 빨리 와. 혜진은 다른 대화방도 열어봤습니다. 미영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진수 씨, 이번 주 약속 잡을까요? 그래요, 미영 씨. 수요일 어때요? 좋아요. 그때 봐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수가 자신 말고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거였죠. 혜진은 황급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핸드폰 봤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혜진은 부인하려 했지만 진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봤네요. 그래서 진수가 물었습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기가 있다고? 아, 그거요? 제 아내예요. 진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내라고요? 당신 결혼했어요? 네.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애도 하나 있고요. 진수의 대답에 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혜진 씨는 여자친구죠. 뭐? 진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요? 혜진 씨도 결혼하고 있다가 이혼한 거잖아요. 우린 서로 즐긴 거예요. 진수의 말에 혜진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죠. 그럼 돈은요? 500만 원은요? 그거요? 급한데 썼어요. 곧 갚을게요. 언제요? 글쎄요. 돈 생기면요. 진수는 관심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혜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당장 갚으세요. 왜 이래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혜진 씨도 내 돈 많이 썼잖아요. 외식하고 선물 받고 그건 우리 서로 좋아서 만난 거잖아요. 돈 문제로 싸우지 말아요. 진수는 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혜진은 진수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당신 처음부터 날 속인 거예요?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속였다고요? 혜진 씨도 처음부터 재산 노리고 이혼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집이랑 퇴직금 받으려고 이혼한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다 딸 명이더라.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데요.
진수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혜진의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혜진은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진수가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돈 때문이었죠. 나가세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진수가 코웃음 쳤어요. 나가라고요? 여기 월세 내가 내는 거예요. 나갈 사람은 혜진 씨예요. 뭐라고요? 계약서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나가세요, 혜진 씨. 진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거였죠. 이럴 수가. 빨리 나가세요. 아니면 경찰 불러요. 진수가 협박했습니다. 혜진은 할 수 없이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벌과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원룸을 나온 혜진은 추운 거리에 섰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혜진은 갈 곳이 없었죠. 친정? 상고? 아니었어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찜질방에 누워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뭘 한 걸까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버리고 사기꾼에게 속았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죠. 혜진의 핸드폰에 카드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연체 금액 800만 원. 즉시 납부 바랍니다. 상구명의 카드였어요. 혜진이 쓴 돈이었죠. 그리고 자기 명의로 받은 현금 서비스 500만 원도 갚아야 했습니다. 총 1,300만 원의 빚이었어요. 혜진은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나왔죠. 하지만 찜질방에서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상구의 집은 평화로웠어요. 상구는 지연, 예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은이가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 줬어요. 우와, 우리 예은이 대단하네. 뭘 잘했길래? 그림을 예쁘게 그렸대요. 그래, 할아버지한테도 보여줄래? 예은이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와 자신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예쁘다, 우리 예은이. 상구는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식사 후 지연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협동조합은 어때요? 좋아. 보람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셔서. 지연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삶을 찾은 게. 어머니는 연락 없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구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뭐 괜찮아. 걱정은 안 되세요? 되지. 그래도 어머니가 선택한 길이니까 스스로 책임져야지. 상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어요. 이튿날 아침 혜진은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순자야. 나 혜진이야. 아, 혜진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그게 며칠 묵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대답했어요. 미안해, 혜진아. 우리 집 사정이 안 좋아서 며칠 전에 다른 친구한테 들었어. 너가 이혼했다며? 그리고 다른 남자랑. 순자의 목소리에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알아차렸어요. 소문이 이미 퍼진 거였죠. 아, 그래. 괜찮아. 미안해. 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해봤지만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혜진은 혼자가 됐습니다. 친구들도 가족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결국 혜진은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침대 하나가 전부였죠. 혜진은 방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게 자신의 현실이었어요.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진수도 모두 사라졌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상구의 번호를 보다가 지웠어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혜진은 핸드폰을 던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시각 협동조합 사무실에서는 상구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다가왔어요. 상구 씨, 다음 주에 지역신문에서 우리 조합 취재 온대요. 정말요? 네. 상구 씨가 만든 사업 계획서 덕분이에요. 지역 어르신들 일자리 연계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상구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요? 우리가 감사하죠. 김철수는 웃으며 상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상구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얗고 깨끗한 눈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상구에게도 혜진에게도. 하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구는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혜진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죠.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겨울의 추위는 더욱 매서웠어요. 혜진은 고시원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비톡촉 전화가 왔어요. 김혜진 고객님, 카드 연체 금액 800만 원 납부 부탁드립니다. 현금 서비스 500만 원 연체 중입니다. 즉시 납부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하루에 대여섯 통씩 왔죠. 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문자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60살의 고졸 학력, 경력 없는 전업주부를 원하는 곳은 많지 않았죠.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혜진은 식당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하루 5시간, 시급 10,000원이었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 월세가 40만 원, 식비와 교통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빚을 갚기는커녕 생활비도 빠듯했죠. 혜진의 옷은 점점 낡아갔습니다. 명품 가방은 이미 중고로 팔았어요. 구두도 팔았죠. 남은 건 평범한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죠. 손은 설거지로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혜진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상구를 떠난 것, 진수를 믿은 것,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그날도 혜진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혜진 씨, 잠깐만요. 식당 주인이 불렀습니다. 혜진은 손을 닦고 다가갔어요. 네, 사장님. 미안한데요. 다음 달부터는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장님 조카가 일하러 온대요.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혜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자리마저 잃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창밖을 보다가 익숙한 사람을 봤어요. 상구였습니다. 상구는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같은 나이 또래의 남자였죠. 둘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상구의 표정이 밝았어요. 혜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상구는 더 행복해 보였죠. 버스가 지나쳤습니다. 혜진은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상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고시원에 도착한 혜진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연의 번호를 봤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잘못했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먹었어요. 저녁 식사였죠. 예전에는 5만 원짜리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는데 이제는 1,500원짜리 김밥이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자 옆방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였죠. 벽이 얇아서 다 들렸습니다. 혜진은 귀를 막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었어요. 집도 있었고 편안한 생활도 있었죠. 하지만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좁은 고시원 방 하나와 1,300만 원의 빚뿐이었어요. 그 시각 상구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상구는 지연, 예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지연이 만든 김치찌개였죠. 할아버지, 오늘 뭐 했어요? 예은이가 물었습니다. 상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신문사 사람들 만났어. 신문사요? 응. 할아버지가 하는 일을 신문에 실어준대. 와, 할아버지 유명해지는 거예요? 예은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상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유명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는 좋은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지연도 웃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협동조합 일이 잘 되고 있다니.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그래.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상구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식사 후 상구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텃밭을 보려고요. 겨울이라 식물이 거의 없었지만 봄을 준비하는 중이었죠. 지연이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 추워요. 안 들어오세요? 응, 조금만 있다 갈게. 지연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둘은 말없이 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왜? 어머니, 어떻게 지내실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구는 잠시 침묵했어요. 잘 지내고 있겠지. 어머니가 선택한 길이니까. 하지만, 지연아, 어머니 걱정은 내가 할 거야. 넌 신경 쓰지 마. 상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사실 지연도 어머니가 궁금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죠. 지연은 사설탐정에게 혜진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 보고를 받았어요. 혜진이 고시원에 산다는 것,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한다는 것, 빚이 있다는 것, 모두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연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음 아파할까 봐요. 아버지, 안 들어가요. 예은이가 할아버지 찾아요. 그래, 들어가자.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예은이가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같이 블록놀이해요. 그래, 우리 예은이랑 놀자. 상구는 손녀와 바닥에 앉았습니다. 블록을 쌓으며 웃었죠. 행복했습니다. 딸과 손녀가 있어서, 새로운 일이 있어서 이걸로 충분했어요. 같은 시각 혜진은 고시원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울었어요. 벽이 얇아서 옆방에 들릴까 봐요. 혜진은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상구를 떠났을까요? 왜 진수를 믿었을까요? 명품이 좋았어요. 화려한 생활이 좋았죠. 진수의 달콤한 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놓쳐버렸죠. 평생 자신을 지켜준 남편, 따뜻한 집, 딸과 손녀. 돌아갈 수 없어.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구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거였죠. 혜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흐느꼈어요. 이튿날 아침 혜진은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